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네, 김프로쇼 오늘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저희가 항상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방송을 하기 때문에 네. 방송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네. 도대체 나를 빼고 뭐 하는 짓이냐, 나를 빼고 내 얘기를 하는 게 어딨냐. 그래서 저희가 바로 섭외를 했습니다. 주진우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진우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요즘에 팟캐스트를 너무 많이 돌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렇습니다. 준 방송인이세요, 제가 들어보면.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지는 않고 사실은 불러주는 데가 없어요. 책이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셔서 굉장히 높은 순위를, 베스트셀러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뷰를 해준 매체가 한 곳이에요. 시내21. 네. 팟캐스트 말고는 불러주는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를 나간 거였는데 그걸 들으셨지. 아직 저희 식구들 중에 저희 삼촌이나 형이나 막 누나들도 책이 나온지 모릅니다. 네. 그래서 책이 나온지 알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조금 해봅니다. 아니, 영화 배급사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주진우 기자님이 나오는 영화가 저수지 게임이 나왔는데 도대체 개봉 일자를 얘기를 안 하고 다닌다. 아니, 그건 저도 몰랐어요, 사실은. 그건 저도 몰랐고요. 우리 가족들은 아직도 모르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좀 극비로 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워요. 이제는 극비로 하면 안 돼. 이제 영화가 적극적으로 하셔야죠. 한 주밖에 안 걸린단 말이에요. 아니, 그런데 조금 제가 너무 많이 나와서요. 사실 저는 제 얼굴을 보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거울을 안 보거든요. 그래서 제 머리 스타일이 항상 얼굴을 가리고 다니는 데다가 이 머리 스타일이 머리를 가장 안 잘라도 되는, 석 달, 넉 달에 한 번씩 잘라서 이렇게 이런 머리예요. 근데 그 다큐멘터리는 제가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저는 부끄러워서 못 보겠어요. 네. 영화에는 있었나요? 예전에 그 다큐멘터리에는 뭐 간첩도 있고 MBC에서 찍었던 뭐 네, 여러 있는데. 유승환 감독하고 다큐멘터리를 한번 찍은 적이 있습니다. 간첩이라고. 설날 특집이었죠. 네. 네. 그래서 이상한 아저씨가 깐느박이었죠. 박찬욱 감독이 야, 저 이상한 애는 뭐 하는 애냐? 기자 연기가 제대로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일단 영화 얘기를 정식으로 좀 소개를 하고 가보죠. 네. 영화 저수지 게임 어떤 영화입니까? 설명을 한번 좀 해주시죠. 이상한 나라에 MB라고 있었어요. 네. 근데 그분이 너무 많이 해먹으셔가지고 돈을 많이 해먹어서 잘 생각해 보시면 4대강 사업, 자원외교, 그 다음에 방산비리 이런 얘기가 많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자원외교라고 부를 수 없는 자원 사기였고 4대강 사기였고 방산 사기였는데 그 많은 돈이 마구 사라졌지 않습니까? 네. 근데 누군가는 해먹었을 텐데 여기까지는 다 짐작하고 예측하고 그런데 누가 먹었을까? 네. 근데 MB나 MB 주변이 먹었다는 생각에 그런 정보와 첩보와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제가 계속해서 쫓아다니던 얘기였는데 여러 군데에서 실패를 많이 했어요. 네. 많이 실패했는데 그중에 한 실패담을 가지고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기사를 쓸 수 있는 내용까지 취재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네. 거기다 특별히 비자금 그리고 이렇게 은밀한 이런 권력층의 비자금 기사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쫓다가 기사를 쓰지 못하더라도 거대한 비자금 저수지로 돈을 빼돌린 이 사람들에 대한 욕은 해줘야 되겠다. 국민들한테 알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가장 컸고요. 네. 영상이란 매체, 다큐멘터리라는 이런 도구로 국민들한테 좀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최근 이명박 추격기는 그간에 있었던 제가 그 이명박 비자금을 쫓는 과정을 담았고 이걸 좀 더 영상으로 그리고 국민들이 많이 알았으면 하는 생각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사실은 제가 비자금 추적하다가 굉장히 위험한 일을 많이 겪었어요. 혹시 어떤 일이 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번은 굉장히 큰 위협을 받아서 그래서 뭐라도 좀 남겨놔야 되겠다. 제가 이렇게 가더라도 뭘 하다 갔구나. 이건 남겨놓겠다는 뭐 생각이 일종의 유작이라 생각하는 마음도 좀 있으셨네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사실. 2007년 9월 7일 날 개봉하고요. 2007년이라니요. 2017년. 네. 9월 7일이요? 네, 9월 7일 날 개봉합니다. 9월 7일이 저는 몰랐어요.
전 부끄러워서 말을 못 하겠어요. 아니 사람들이 많이 보게 하고 싶어가지고 만들었다며 개봉일을 몰라. 아니 그런데 사실은 내일이 시사회인데 네. 사실 오늘 저녁에 부끄럽게 몇 분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형님 내일 뭐 별일 없으시죠? 아니 뭐 내일 약속 있으시죠? 이렇게 물어봐요. 저녁 그럼 뭐 있지? 그럼 괜찮아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부담 갖지 말라고 사실은 내일 개봉하는데 그렇게 전화했다고 하면 약속이 먼저 있으면 제가 다행이라고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한테도 연락을 안 해가지고 영화사에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제가 평택 쌍용차 노동자들을 위한 GV를 잡아놓고 있어가지고 다음 주에 그리고 뭐 제주올레 행사에서 제가 좀 돕기로 했고요. 사실은 외국 출장을 잡아놨는데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제가 조금 미뤘어요. 출장을. 네, 출장을. 그래서 개봉하고 조금 있다가 바로 가야 되는. 아니, 저희가 지지난주에 공범자들의 최승호 감독님이 나오셔서 방송 같이 하셨어요. 근데 최승호 감독님은 어찌나 영화 홍보에 열심히 하셨는데요. 아유, 그 인간 굉장했거든요, 그분. 그 인간 다 변했어. 내가 그 인간 잘 알거든요. 아주 오랫동안 황우석 사태 때부터 저희들은 베프로 지냈는데 베프는 아니고 우리 존경하는 선배고 우리 친한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뭐 스폰서 검사 뭐 이런 것도 우리가 같이 하고 그랬어요. 주로 제가 이제 보도를 하고 막 그러면 최승호 선배가 가져다가 1시간짜리 프로그램으로 멋지게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했는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그분이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게 좋은 사람이었네. 사랑에는 불같이 뜨거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른 거에 대해서는 뭐 그렇습니다. 아무튼 최승호 선배가 이제 해직되고 뉴스타파에서 계속해서 자기 언론인으로 PD로서 길을 걸어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걸 보면 굉장히 훌륭하죠. 말이 약간 앞뒤가 안 맞, 그렇게 좋은 분이 아니라는 듯이. 아니, 일은 열심히 한다고.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라고. 사랑에는 뜨겁고, 이거 다 맞아. 내가 형수하고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저수지 게임 얘기를 좀 해야 되니까 영화사에서 정말 너무 답답한가 봐. 오죽하면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팟캐스트 녹음한다는 사실 모르고 어떻게 좀 한번 부탁을 해볼까 하고 저한테 전화가 와서 오늘 녹음해요. 그랬더니 네? 그래서 깜짝 놀래더라고. 굳이 뭘 해. 무대 인사 같은 걸 하잖아요. 개봉을 하면. 웬만하면 안 하려고. 안 가실 것 같아요. 웬만하면 안 하려고요. 왜냐면 작년에 더플랜 때 총수는 무지하게 돌아다녔거든요. 저는 총수와 그런 사람하고 비정통 그런 이런 사람하고는 같은 급은 아니에요. 저는 정통 시사주간지. 오랜만에 듣는데 정통 시사주간지요. 네. 포스터에 보면 사실 저희도 아직 영화를 못 봐서 먼저 보시느라고 워낙 또 바쁘시니까 오늘로 날짜를 잡았는데 내일 시사를 보러 가야 되는데 저희는 아직 못 봐가지고 포스터밖에 볼 게 없거든요. 근데 김어준, 주진우 이렇게 어깨동무하고 서 있는. 어깨동무는 아니고 김어준은 왜 서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희는 사실은. 그래요? 네. 영화에는 안 나옵니까? 영화에 뒤에 한 컷 정도 먹는 장면 나와요. 더럽게 먹는 장면. 그렇게 장면 나오는데. 별 공헌하신 게 없는데 포스터엔 마치 주인공 두 명인 것처럼. 그런데 제작자니까. 제작자라고. 자기가 이렇게 넣은 거죠. 이렇게 다큐멘터리까지 이렇게 돈이 지배하고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저 제작하는데 걸린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셨어요? 제작 기간은 3년 정도 걸렸는데요. 감독님이 굉장히 고생하셨어요.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에서 주진우를 알고 지낸다는 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전염병, 메르스 같은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홍길동도 아닌데 저를 알고 지낸다고 얘기를 못 해요. 그러면 제가 항상 협박해. 이런 식으로 안 도와주면 내가 형하고 친하다는 거 공개해버리겠다고. 그런데 제가 만나는 사람들, 저의 특별히 정보원들은, 취재원들은 전화기를 다 대포폰을 쓰고 밤에 이 뒷골목에서도 많이 만났어요. 양재천 쪽에서요. 전화기 차에다 두고 차 버리고 어디서 만나서 조금 걷다가 흩어지고 이런 식이었는데 그걸 담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런 걸 몇 개만 담으면 외국 정보기관 사람이 직접 만나러 오고 밤에 이렇게 만나고 새벽 4시에 어딜 틈타서 어디 문을 닫은 데서 이렇게 만나고 그러면 굉장히 영화적이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를 담고 싶은데 감독님은 저는 얘기를 해줄 수가 없고 그다음에 얘기는 해주는데 담을 수는 없고 제가 이거 그 사람 녹음해가지고 하면 얼마나 영화적으로 좋겠어요. 그리고 제 기사나 제 취재 신뢰도를 높이는 것도 좋은데 그걸 공개할 수 없는 분 어디까지 공개할 수 있을지가 그게 가장 어려웠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는 취재하는 사람인데 취재가 중요하기 때문에 영화를 이렇게
다큐멘터리를 언제 누구랑 찍자고 해놓고 취재를 간 게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작년부터는 특별히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있어서 저는 박근혜 최순실도 굉장히 오랫동안 쫓아왔거든요. 해외 비자금을. 그래서 그걸 쫓으러 가버려서 감독님이 굉장히 어려워했죠. 사실상 최악의 배우죠. 배우가 아니라 최악의 피사체였죠. 그리고는 와서도 다른 취재가 중요하지 저는 이걸 만들어서 주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저는 취재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기자들 중에서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팩트를 모으는 기자들이 있고 글을 잘 쓰는 기자들이 있고 정치를 잘하는 새끼들이 있죠. 근데 그런 뒷부분이 되게 많아져가지고 지금 언론인이란 기자라는 사람은 제대로 없고 이렇게 떠나고 김프로 같은 좋은 기자들은 다 떠나고 그랬는데 저는 취재만 열심히 하는 기자여서 굉장히 담기 어려웠어요. 실상 그 3년이 오롯이 3년이 아니었군요. 거의 이게 담을 수 있는 거는 아주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은 아주 작습니다. 제가 그만두고 나서 이거 영화를 만들겠다고 이제 그때 얘기를 한 기억이 나거든요. 영화를 이제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대략의 이 영화를 사실 스크린이 얼마나 많이 잡힐지 모르겠는데 아주 많은 관에 잡히기는 쉽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쨌든 시간을 내서 일부러 특별히 이제 가야 되는데 대략 어떤 내용인지 한번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사람들이 보고 싶다 이런 생각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돈이 사라지잖아요. 저도 갔잖아. 요거는 제가 밝혀볼게요. 그분 주위에선 이상한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돈에 관한 이야기, 사업에 관한 이야기, 프로젝트에 관한 얘기가 많이 일어나는데 갑자기 이상한 대출을 해줘요. MB 때 MB 주변 사람들이 은행권에 자꾸 낙하산으로 투하됐습니다. 회장으로 부장으로 밑에 차장 과장으로 이렇게 했는데 들어가기만 하면 해외에 대출을 해준다던가 이상한 데 투자한다던가 많은 뭉텅이 돈을 투자했습니다. 근데 그 돈들이 사라집니다. 근데 그 돈이 한 대출 사건, 작은 캐나다 노스욕이라는 지역에서 있었던 농협의 대출 사건에 돈이 사라지는데 이 돈이 어디로 갔냐면은 캐나다에서 케이만 군도라는 조세회피처에 가서 잠자고 있는 비자금 저수지에 잠자고 있는 그 장면을 포착합니다. 그래서 이걸 문제가 있다고 이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이 이 돈을 찾아오자고 이렇게 하는데 돈을 농협에서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찾아오자고 하는데 아무도 못 찾아오게 하고 막습니다. 알고 보니까 쫓아가 보니까 그 210억이 사라진 비자금 저수에는 수조 원의 돈이 잠자고 있었다는 그런 내용인데 그런 첩보를 제가 믿을 만한 소식통과 정보기관 고위 관계자한테 듣고 제가 쫓던 많은 비자금의 루틴한 그러니까 돈이 사라지는데 주로 싱가포르에서 사라지고요. 그다음에 캐나다에서 사라져요. 이 사라진 것이 좀 패턴이 있거든요. 이거는 작은 건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패턴을 가지고 있어서 그 부분을 가지고 감독님이 그 사건을 쫓아가는 저의 좌충우돌기를 그렸습니다. 사라진다 그러면 언뜻 감이 안 올 수 있으니까. 그 사라진다는 게 정확하게 어떤? 조세회피처의 비밀 계좌에 그 돈이 잠자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돈을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대출받은 돈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금융기관은 대출을 해주면 회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회수되지 않은 채 그냥 그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은행에 가서 대출 받아보셨어요? 은행 가서 대출 받으려면 정말 많은 서류와 많은 도장이 필요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돈이 하나도 필요 없다는 걸 증명해야 완벽하게 증명해야 그때서야 돈을 줘요. 그러니까 돈이 필요한 사람은 돈을 못 빌리고 대기업 같은 데는 쉽게 빌리고 싸게 빌리고 이런 상황인데 돈을 210억을 빌리는데 청년 실업자예요. 아무것도 없고 담보도 없고 경력도 없고 아무런 비전도 없는 청년 실업자가 210억을 빌리겠다고 합니다. 회사를 세워요. 회사를 세워 CTGK라고 세웠는데 다음 날 대출을 해줍니다. 210억을. 아무것도 없이. 담보 보증 아무것도 없이. 그래서 중간에 돈이 갔는데 돈을 안 받겠다고 갑자기 담보를 잡아놨던 거를 농협에서 해지해요. 담보를 해지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그게 돈을 안 받겠다는 건데. 그러네요. 해지해요. 그래놓고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 제가 계속 가서 야 이거 문제 있지 않냐. 문제 없다는 거예요. 계속 외면해요. 계속 외면해. 그리고는 돈을 안 받겠다고 계속해요. 그래서 이거 좀 이상한 일이지 않습니까? 참 신기한 일이 있어요. 네, 우리한테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이상한 나라의 MB 주변에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농협을 좀 가야 되겠네. 농협의 계좌를 만들어야겠어. 넌 안 돼. 우리 아버지가 농부여가지고요. 제가 농협은 좀 잘 알아요. 제가 조금 어렸을 때 사고 치거나 그리고 등록금도 농협에서 대출 받아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농협에서 돈 빌릴 때마다 얼마나
한숨을 쉬셨고 얼마나 젊은 직원한테 괄시를 당했는지 그 생각을 하면 정말 저는 이 취재할 때 이게 니네 돈이 아니잖아요. 농민들의 돈이고 그다음 국민들 돈이고 국민들의 세금인데 이걸 지네들 맘대로 버리고 던져버리고 포기하고 그다음에 지네들끼리 좌지우지한 영포라인 사람들 이렇게 보면 진짜 패 죽이고 싶어요. 저는 진짜 걸리면 그냥 때리려고. 김프로가 방송에서 전사를 좀 얘기했어요. 고등학교 선배님이시라고. 근데 그 학교가 꽃갱이로 애들 두드려 패기는 걸로 유명한 학교였다고. 일단 가면 때려. 네. 일단 가면. 우리 영어 선생님은 영어를 한마디 단어도 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근데 그분은 일단 그 방맹이로 너 하도 패니까 그 반 1등이야, 항상. 그런 학교였어요. 참 정말 거칠었어요. 사람이 이렇게 삐뚤어졌다고 꽃갱이 때문에. 아니 그런 건 아니었고 더 삐뚤어졌잖아요, 저 사람은. 저는 좀 삐뚤어졌고 얘는 좀 착했고. 알고 보면 삐뚤어졌어요. 제가 대학교 동창이라 잘하는데. 아 그래요? 저는 아무튼 고등학교 때 뭐 뒷산에서 저희 학창 시절을 보내고 좀 그랬어요. 좀 모범생은 아니었어요. 다큐멘터리 영화인 거네요. 시간이 어느 정도 되나요? 러닝 타임이? 지금 러닝 타임은 100분. 딱 100분? 15세 관람갑니다. 길진 않네요. 1시간 40분 정도 되니까. 1시간 40분이나 돼요? 그렇죠. 아니 좀 너무 길어. 영화 관련된 거는 그냥 안 여쭤볼게요. 아니 좀 짧아야지 사람들이. 자, 그러면 김어준 총수는 이거를 어떻게 제작하려는 사람들이 없었나요? 원래 제가 그렇게 다큐멘터리를 만들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이제 내가 김프로한테도 조언을 구하고 제 친구 유승환한테 내가 이런 걸 좀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유승환 감독이 사람들을 찾아와가지고 최진성 감독을 소개했죠. 그래서 왔는데 처음 만나자마자 낙지집에서 만났어요. 신사동 낙지집에서 만났는데 얘기를 듣다가 유 감독이 취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그러니까 바로 카메라를 꺼내서 찍더라고요. 물어봤어요. 그때는 서슬퍼럴 때니까 잘 가서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보자. 이게 녹록지 않다. 일단 기본적으로 개봉도 안 될 거고 그리고 당신은 나하고 작업을 했다는 것만으로 대한민국에서 굉장하게 불이익을 볼 수 있다. 알고 지낸 공직자들 불이익 봐서 좌천되고 회사 그만두고 그런 사람 많거든요.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용기를 내주셨죠. 지금이야 뭐 이런 다큐멘터리가 나옵니다만 누구를 찬양하거나 어떤 사람을 애잔하게 그린 감동적인 스토리는 그런 거는 그릴 수 있는데 저희처럼 누구를 특별히 권력자를 찍어서 이렇게 공격하는 이런 일은 굉장히 무모한 일이어서 얘기를 했는데 감독님께서 용기를 내주셨죠. 감독님이 작업하기가 여러 가지로 쉽지 않았겠다. 만만치 않았겠어요. 네, 쉽지 그림도 안 나와. 일단 피사체가 후지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후진 거 안 후진 걸 떠나서 연출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 내가 지금부터 찍을게요. 뭐 이런 거 연출할 수도 없고. 말도 안 듣고 제 멋대로 하고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약간 어려웠어요. 왜 그러냐면 나는 이게 중요한데 저기서 자꾸 물어보라고 하고 아우 나는 그런 거 싫은데 다시 한번 물어봤는데 안 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그런 거는 배제되고 그냥 갔던. 너무 불량하게 나와가지고 굉장히 걱정했었는데 영화의 완성도에 약간 퀘스천 마크가 지금 아니요 근데 작품은 잘 모르겠어요. 영화를 만드는 3년 동안에 그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장면들이 시퀀스가 담겼을 텐데 특별히 생각나는 뭐 가장 힘들었거나 뭐 이랬던 기억이 있는 때가 있을까요? 영화를 찍는 동안 몇 가지 위협을 당했는데 그런 장면을 담지 못했어요. 그걸 제가 감독님이나 저 PD님이나 카메라 감독한테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얘기하면 되죠. 얘기하면 다 도망가는데. 감독님은 누구누구를 꼭 만나고 싶어 하는데 다른 건 몰라도 섭외 그런 건 좀 잘해요. 다른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저는 좀 잘 만나는 편에 조금 운과 그런 기술을 저한테 주셔가지고 제가 다른 기자들보다 좋은 기사를 많이 쓸 수 있었던 게 절대 만나지 않는 사람들을 만났던 그런 내용이 있는데 다큐멘터리 과정에서 꼭 취소됐어요. 너무 많은 취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취재를 하려고 했는데 너무 많이 스케줄이 바뀌고 내리고 그랬습니다. 해외 취재 갔는데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만나러 가기에 약속한 사람이 약속을 취소하고 그러니까 미루고 감독이랑 촬영팀 다 갔는데 네. 총영사관에서 저의 동향을 파악하고 못하게 하고 이런 것이 좀 있었죠. 가장 위협을 받았다 그러면 뭐 하나만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제가 탄 차에 다른 차가 덤프트럭이 달려든 적도 있었고요.
제가 타고 내려간 차에 공기총인지 어떤 총인지 총을 쏘아가지고 총알 구멍이 난 적도 있었고요. 저희 집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미행하고 감시하는 게 집 앞에 있는 가로등에 서 있어요. 이상한 애들이. 그런 경우도 있었죠. 그리고 뭐 저희 집에 있는 분한테는 인도에 걸어가는데 인도를 향해서 오르막길이었는데 차가 돌진해가지고 굉장히 그랬죠. 제가 조금 위협을 하도 당해서 힘들어하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저희 집에 계신 분이 생명보험을 들으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몰랐어요. 몰랐는데 대선 얼마 전에 보험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제가 기자님 담당 보험 설계사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그런데 말씀드릴 게 있어서 그래가지고 왜요? 그랬더니 보험을 들으셨어요. 생명보험을. 그런데 조금 약관이 조금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왜 그런가요? 그랬더니 보통 보험을 이렇게 들으면 아프거나 다치거나 이런 거, 그 다음에 언제까지 암도 보장하고 뭐도 사고 나면 이런 것도 보장하는데 제 거는 무조건 사고사. 교통사고사 아니 해외에서 죽는 거 이런 걸로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죽어서 이렇게 보험금 타고 다쳐서는 아무것도 안 타는 거야. 그래서 이걸 내용을 이렇게 보면 전쟁 나가는 사람 보험약관이래. 근데 이런 보험약관은 우리나라에는 없대요. 근데 간혹가다 간혹가다가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가족끼리 그 보험금을 노리고 이렇게 보내버리는 그런. 근데 그 약관이라는 거야. 근데 그분은 저를 좋아하시는 분이어서 기자님이 얼마나 힘들게 살면 이런 보험 약관을 들었을까 해서 가슴이 아팠다고 저한테 말하는데 저는 등골이 서늘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제가 물어봤죠. 야, 보험 들었어? 막 그랬더니 들었다. 뭔데? 그러니까 야, 너 죽으면 나라도 살아야지. 그래서 얼마 받니? 그래 물어봤더니 5천만 원이래요. 진짜? 그거밖에 안 해요. 말도 안 돼. 아니, 우리 돈이 없으니까 집에. 사실은 1억은 있어야 살겠다 생각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최대 제가 죽으면 5천만 원 받는 보험이었대요. 달에 얼마 못 넣으시는구나. 한 10억은 나와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데 뭐 5천만 원이래요. 돈 많이 냈어. 보험료로 돈 많이 낸 거야 지금. 자, 그러면 이번 사건은 오롯이 혼자 취재를 주로 하셨나요? 아니면 뭐 시사인에서 같이 이렇게 뭐 좀 보조를 맞춰가지고? 저는 뭐 항상 혼자죠. 독고다니인데 뭐 항상 혼자예요. 저는 누구하고 전화 받다가 혼자 비행기 타고 바로 갑니다. 제가 쫓고 있는 비자금 저수지가 몇 군데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선 조금 정보 취합이 어렵고 외국에 있는 사람들, 외국 금융기관 사람들, 스위스 은행에 있는 분들, 그다음에 외국 정보기관 사람들, 어떤 교민들 이런 사람들이 도와주는 부분이 있어서요. 바로 갔는데 혼자 가죠. 다른 사람을 데리고 가면 그분이 안 만나려고 하고 안 나오려고 해요. 그렇죠. 지금 거기까지 가서 신뢰를 얻고 그 사람들하고 이 루트를 길을 내는 데까지 굉장한 시간과 노력과 돈이 들었어요. 그래서 항상 혼자입니다. 이 영화라는 거를 선택하신 이유가 저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2, 3년 전만 해도 워낙 언론 환경이 안 좋으니까 기사를 쓴다고 해도 얼마나 나갈 것이며 방송으로는 당연히 안 나갈 것이고 차라리 영화를 만드는 게 속편하게 할 얘기 할 수 있는 방법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하시지 않았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대선이 12월 대선인데 5, 6월 쪽에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그냥 뿌리고 공개하려고 했죠. 개봉은 아니고 공개하고 정권이 안 바뀌면 다시 쫓기게 도망가거나 아니면 감옥에 가거나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감독님은 잘 모르고 있었죠. 그런데 저는 뭐 본인의 운명이 그렇게 될 거라는 사실을 네, 모르고 있었죠. 저는 근데 일단 던지겠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제가 하는 작업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조금 보탬이 더 있을까, 어떤 게 더 파괴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을까 생각해서 그걸 만들어서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퍼뜨리려고 생각했었죠. 작년에 파파이스였던가요? 어딘가에서 이제 준비했던 거 이제 내년에 빵빵 터질 거다라고 주 기자님이 말씀하셨었어요. 근데 빵빵 터뜨려야 되는데 이제 태블릿이 먼저 터지면서 이제 준비하셨던 게 그냥 사실은 최순실도 준비를 그때 했었어요. 그렇죠. 네. 최순실 준비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때는 언론 환경이 너무나 견고하기 때문에 그렇게 태블릿 나오고 뭐하고 이렇게 굴러갈지 몰랐어요. 그리고 굴러가더라도 박근혜 김기춘에서 충분히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길이 몇 번 있었어요. 몇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 탄핵과 특검과 이 구속이 정말 신이 내려준 계시처럼 그 운명적으로 돌아갔다고 생각해요. 다시 온다고 해도 이런
탄핵, 특검 이거 진행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는 국민의힘으로 이 마귀 같은 정말 진짜 프로들의 손을 다 무력화시키고 김기춘, 박근혜 같은 마귀들의 손을 무력화시키고 이렇게 됐는데 저는 그때는 어렵고 이제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고 그렇죠. 특별히 박근혜계에서 저는 민주당과 야권의 힘은 좀 약하다고 생각해서 친박과 반박 간의 싸움이 시작되고 최순실과 박근혜 게이트가 터지기 시작하면 분명히 균열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때 최순실 게이트와 박근혜 게이트를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는 조금 지나서 그거는 1월 정도에 대선 이제 경선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제 시작하고 5월, 6월, 6, 7월에 이제 본격적인 레이스가 될 때면 이 사람들 그러니까 새누리라는 사람들, 자유한국당이라 이 사람들이 하는 정치는 정치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부르짖는 국가는 국가가 아니고 자기네 사익을 위해서 이렇게 사기를 치고 있구나는 얘기를 이렇게 던져줘서 메시지를 던져줘서 사회에 어느 정도 사회 국민들의 의식을 좀 환기시키는데 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했었죠. 그게 이제 한 2, 3년 전에 세워놨던 빅픽처셨던 거잖아요. 계획대로 안 되셔가지고 물론 좋은 세상에 왔기 때문에 좋긴 한데 살짝 기운 빠진다 이런 건 없으세요? 제가 그렇게 안 하고 다른 사람이 쓰고 그리고 저하고 같이 있던 안민석 의원의 맹활약 주책이 넘게도 맹활약 이런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분은 이게 팀플레이가 안 돼요. 사람은 좋으신 분인데 나하고 이렇게 하자 했잖아요. 그러면 알았어. 항상 방송 나가기 전날이에요. 항상 저녁에 어디서 만나재. 잘 몰랐어. 그러면 자 어디까지 됐어? 그러면 자 이거는 이렇게 되고 저건 저렇게 됩니다. 의원님 이거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알았어. 그러면서 그 다음날 가서 방송에 풀어버려요. 아니 알아보라면 막 풀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아무튼 그 노력과 그다음에 많은 그 영태의 희생 여러 가지가 어우러져서 그리고 태블릿 PC가 터지고 이런 것이 어울려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으니까 좋았죠. 그래서 정권 교체되는 거 좋았어요. 그리고 저희는 사실 저수지 게임을 이제는 마음 졸이면서 보는 게 아니고 즐겁게 즐기면서 볼 수 있는 시대가 돼가지고 되게 좋거든요. 마음 놓고 또 때려잡을 사람이 누구냐라고 볼 수가 있어 좋긴 한데 이 빅픽처가 원래 계획대로 펼쳐졌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좀 살짝 하긴 해요. 탄핵이라는 거는 정말 새누리당이 그렇게 과반을 거의 점령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정치가 중요합니까? 가치가 중요합니까? 그냥 자기네들이 이익을 위해서 다 뭉개고 다녔지. 지금껏 박근혜가 바본지 몰랐어요. 이명박이 사기꾼인지 몰랐어요. 몰랐으면 멍충이고 알았는데도 같이 했으면 공범들인데 다 공범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바뀌지 않으리라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새 세상에 와서 조국이 회방되니까 일단 좋아요. 쫓기지 않아요. 요새는 쫓기지 않는다는 건 확신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확실히 없어졌나요? 주변에 배회하는 사람 미행 감시는 없어요. 확실히 미행 감시는 없는데 아직도 전화를 잘 못하고 정보기관 사람들 아직도 못 만납니다. 너무나 많이 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화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감독님하고 우리 PD님이랑도 전화도 못하고 문자 메시지도 못하고요. 다른 거를 씁니다. 텔레그램을 쓰고 페이스타임 오디오를 쓰고 이렇게 해서 한 번도 통화한 적이 없어요. 이 스택가를.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지금부터는 타겟을 MB 하나로 정하고 달려가시는 거예요? 아니 저는 MB가 항상 목표였어요. 원래? 네, MB가 이렇게 특별하고 이렇게 대단하고 이렇게 개 같은 인간은 진짜 돈에 환장한 XX는 정말 보기 어렵습니다. 이건 신이 내린 취재원이세요. 그래서 MB한테 달려가면 모든 근심과 걱정이 없어요. 쓸 게 너무 많거든요. 아이템이. 기자들이 가장 어려운 게 어떤 걸 뭘 쓸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MB한테 가잖아요. 그러면 끊임없이 주세요.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MB는 10여 년 동안 굉장히 저한테 가장 큰 숙제였는데 그런데 해방이 되었다고 해서 MB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MB는 해서는 안 될 너무 많은 일을 했는데 하면서 모든 것이 돈과 관련된 거였는데 측근들은 같이 해먹고 같이 나눴었어요. 그래서 배반자도 적고요. 배신도 적고 그리고 그 성이 아직도 견고해요. 언론도 지금 MB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않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것이 MB에서 비롯됐어요. 국정원 댓글 사건, 원세훈을 국정원에다 데려다 놓은 거는 MB 때문이에요. 댓글 달려고 별로 보낸 게 아니라 얘는 정치 공작하고 그리고 거기서 특별활동비 빼먹으려고 글로 보냈어요. 그렇죠. 거기에
그 영수증 없는 돈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빼먹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 원세훈, 거기에 기조실장 제일 오래 한 이현수 이런 사람들은 거기에서 특활비 갖다가 다 바치고 막 그랬던 사람들이야. 이현수는 저 박근혜 정부 때인데.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면 무슨 얘기하다가 일로 왔어. 이제 MB 하나만 정조준 하시는 거냐라고 여쭤봤는데 네, 원래부터가 MB가 타겟이었다. 네, MB의 타겟이고 저는 메인 타겟은 MB. 그리고 옆으로 이렇게 오면 전공은 MB, 삼성 명확해요. 박근혜 있었는데 우리 최순실 열사의 공으로 박근혜와 그 이재용을 한 번에 정리함으로써 그래가지고 저는 박근혜와 삼성은 이제는 삼성은 2심 재판까지는 열심히 볼 거예요. 2심 고법 판사들은 워낙 쓰레기들이 많아가지고 양승태 쓰레기들이 고법부장에 거의 포진하고 있어요. 오늘도 이상한 판결이 하나 있었어요. 공소기각이라고 이임순 그러니까 산부인과 정유라 애 받고 뭐 그랬던 유병훈의 애 받고 그랬던 최순실의 아주 특급 참모가 국회에 와서 위증을 했는데 국회 위증죄로 이재용도 김기춘도 그다음에 정기양이라는 연세대 교수는 구속되기도 했어요. 근데 이거는 이임순 교수가 국회에서 위증한 거는 공소기각 그러니까 아예 죄가 안 되는데 잘못 공소장을 썼다고 죄가 안 된다고 해서 공소기각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적폐 세력을 떠받치고 있는 견고한 세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그 공소기각을 한 판사의 동생이 친박 중진 정치인이에요. 여성 판사 동생이. 네. 서초구청장이에요. 여자분이신데. 그러니까 친박의 핵심의 오빠가 지금 국정농단 박근혜 관련된 재판을 하고 있어요. 이런 세상이에요. 그래서 나라는 해방됐고 문재인은 대통령이 됐지만 아직은 갈 길이 머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마음 놓고 쫓을 수는 없고요. 주 타겟은 이명박이고 나머지는 이제 뭐 슬쩍슬쩍 할 거예요. 저는 이명박만 봅니다. 오직 그분만. 그리고 나머지 안 쓸 거야. 그 저한테 제보하겠다고 너무 많은 분들 오시는데 저는 이명박만 해요. 이제 그만할래요. 이명박만 하게도 지금 인생이 짧아요 지금. 저수지 게임에서 그러면 나왔던 내용들 이후로 뭐 이렇게 좀 발전해가지고 뭐 기사 단계까지 뭐 이렇게 갈 수 있는 게 진행 중인가요? 어떻습니까? 저수지 게임이 나오고 들썩들썩하면서 농협도 움직이고 금융관계 당국에서도 움직여가지고 이 사건 파악을 사실 파악을 하려고 해요. 사실은 저는 민간인이고 기자라고 하지만 그 아무것도 없는 민간인이에요. 그냥 카메라 들고 이렇게 우리 찍은 거였는데 우리가 문제 제기를 여기까지 했고 그 뒤에 실체가 조금 밝혀질 가능성이 커요. 관계 당국에서 움직이기 시작해서 그래서 저수지 게임으로 인한 논란 언제든지 환영하고 소송 뭐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의 모든 일은 소송을 감수하고 소송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두렵지는 않습니다. 13개 걸렸는데 14개 걸리나 15개 걸리나 뭐 걱정 없어요. 내란 소송도 걸렸어 내가 내란 선동. 살다. 그래도 내란 선동 괜찮아요. 저기 김어준은 음화 반포. 음탕한 그림 배포한 혐의로 이런 걸로 걸려요. 이상한. 네, 김어준하고 저하고는 조금 질이 다르다. 이걸 좀 이해해 주셔야 돼. 같은 급으로 보고 안 된다. 그러면 속상하시다. 내란 선동하고 음화 배포하고 이게 어떻게 비슷해? 레벨이 다르네요. 그럼요. 거의 혁명가들이나 받는다는 게 내란 선동인데. 그럼요. 사실은 국정원 댓글 사건. 지금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2012년 대선 전에 제가 열심히 다 했던 거예요. 시발단 사건 그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목사가 십자군 알바단처럼 국정원에 돈을 받아서 그렇죠. 윤정훈 목사. 사실은 그분 가족을 뭐 1년 넘게 취재해가지고 모든 자료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공개하고 그다음에 그때 있었던 변희재라든지 다른 보수단체가 국정원에 돈을 받고 이렇게 활동을 했다는 거 그때 제가 다 보도했었어요. 근데 그때 국정원, 변희재, 윤정훈 해가지고 수많은 새누리당 해서 수많은 곳에서 소송을 했죠. 그런데 2012년에 박근혜가 당선이 되면서 그 친구들이 수사를 받아야 되는데 제가 수사를 받고 제가 쫓기기 시작했죠. 제가 외국으로 도망가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 하나씩 둘씩 이렇게 붉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읽어지고 있어서 그때 고난이 조금 이렇게 사회에 보탬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누구 알아주진 않아요. 머리가 원래 이렇게 약간 하얘셨어요? 아니면 최근 고통을 겪으면서 이렇게 되신 거예요? 거예요? 이렇게 하얘진 않았는데 많이 하얘졌어요. 2012년에 확 하얘졌고요. 그리고 작년에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 때 굉장히 많이 하얘졌어요. 많이 하얘졌어요. 그때는 뭐 너무 긴박했었고요. 네. 그래서 낮에는 뭐 고영태, 노승일과 같이 계속 만나서 얘기도 좀 하고 취재를 했고, 저녁 때는 또 특검 수사가 어떻게 되는지 계속 취재를 했고, 수사를 깊이 저는 취재를 했기 때문에. 네. 제가 기억하기도 주진우 기자님이 헤어스타일은 똑같으신데 그때나 지금이나 흑발 느낌이었는데 오늘은 보니까 거의 그레이예요. 아, 진짜요. 큰일 났네. 다 그대로네. 나만 늙어. 미치겠어. 저도 굉장히 허해지긴 했는데 같은 동병상련인 거예요. 아, 저만 늙어요. 저는 사실은 이런 삶을 꿈꾸지 않았거든요. 전 좀 놀아야 되는데, 더 힘이 남았을 때 놀아야 되는데, MB를 잡으면 저는 좀 놀려고 생각해요. 그레이가 됐어요. 아니, 근데 그레이. 잘 어울리세요. 그레이가. 홍콩 배우 주성치라고 아시는? 아니, 근데 그런 비슷해. 그런 게 어딨어. 늙은 사람하고 어울려요. 그러면 안 되죠. 피부는 팽팽하세요. 네? 피부는 팽팽하세요. 아니야. 저만 늙어요. 좋아한다. 좀 속상해요. 노세, 젊어서 노세. 이게 좀 신조인데. 늙으면 재미없대요. 놀아도. 그래서 조금 젊게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저는 개인의 행복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하는 편인데. 이젠 좀 행복하게 취재하셔도 좋겠어요. 행복하진 않아요. 누구를 쫓기는 게 행복하지는 않은데 빨리 잡고 싶어요. 저는. 네. 이게 적폐청산의 첫걸음이자 개혁의 첫걸음이 MB입니다. 네. 박근혜는 그냥 주사 맞고 드라마 보고 아무것도 안 했고요. 이 악의 근원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더 악랄하게 만든 게 이명박입니다. 그래서 이명박에게 그 책임은 꼭 묻고 싶습니다. 이러다 이명박이 저기 해외 어디로 도피해버리면 어떡해요? 도피하지 못해요. 저는 좀 급해요. 왜 그러냐면 이명박이 77살이에요. 우리 나이랑. 그래도 아직도 보톡스 맞고 피부 팽팽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테니스 치고 골프 칩니다. 건강이 아주 좋아요. 건강할 때 잡아서 무상급식을 해드리고 싶은. 얘 젊어서 다 놀았거든 벌써. 막 수많은 여자들과 로맨스를 다 뿌리고 수많은 애들과 뭐 그렇잖아요. 그런데 더 가기 전에 정의를 좀 살려주고 싶어요. 너무 늦은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이명박한테 꼭 해주고 싶어요. 이상득한테도. 몇 년 안 남았네요. 네, 그러니까 빨리 연식이 있으셔가지고. 그렇죠. 빨리 잡아야 돼요. 네. 전 정권이고 정권의 대통령까지 지낸 사람을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 범죄를 저지른 사람한테 정의와 법의 이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보복이라고 얘기하는데 범죄자가 자기가 강도짓을 해놓고 걸리니까 보복한다고 경찰한테 국민한테 나를 보복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기꾼이 사기치다 잡혔는데 나를 정치 보복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걸 수긍해요. 맞습니다. 일반 시민의 정서는 똑같아요, 주 기자님이랑. 아, 그래요? 네, 그럼요. 네, 아무튼 그래서 지금 주진우 기자의 45분짜리 랩을 지금 들은 느낌인데. 저도 이렇게 말이 많지 않은데 오늘 왜 이래? 자, 그래서 저수지 게임이 9월 7일 날 개봉하니까 지금 개봉 안 한 상태거든요. 네. 많이들 봐주시고 회자가 되고 뭐 이렇게 좀 소문이 나야 뭐 이런 것들이 하나 둘씩 좀 반영이 되고 그럴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범자들도 많이 보시고 저수지 게임도 좀 많이 보시고 더 플랜하고 비교해서는 어떻습니까? 더 플랜 안 봤어요. 그리고 저수지 이것도 냉정하게는요 좀 이제서 봤거든요. 그리고 또 좀 부끄러워서 중간중간에 전화 받으러 많이 나가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좀 봐주셨으면 해요. 네. 이명박은 아직도 견고합니다. 그래서 이명박과 관련된 굉장히 의미 있는 기사를 썼는데 제가 쓴 이명박 기사 중에 가장 가치 있는 기사였어요. 저 취재는 이미 몇 달 전에 다 돼 있었는데 취재원을 확보하고 그분을 달래고 그래서 설득해내고 그다음에 자료를 받은 지가 한 서너 달 됐거든요. 제가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2부에서 네, 저희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그게 이제 이 140억 이번에 쓰신 기사잖아요. 안 나오고 답답하고 뭐 하여튼 이런 얘기는 또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 얘기 방송에서 엄청 많이 해가지고 새로운 얘기는 아니야. 어쨌든 그래도 본인 풀어드려야 돼요. 나가서 어디 하실 데가 없다잖아. 우리만의 관점으로 질문을 해드리자. 우리 그냥 끝나면 저분 벽보가 할 양반이야. 지금. 그렇진 않아요. 제 주변에 할 것 같아. 아니야. 제 주변에 김어준이랑 정봉주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말하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그런 사람들하고 앉아있으면 저는 한마디도 안 해요, 사실은. 가만히 있고 그냥 머리나 쓸어 넘기고 그러면 되는 거야. 근데 오늘 이상하게 제가. 혼자 오셔가지고 그런가. 자, 그러면, 저수지 게임 많이 봐주시고, 많이들 몰려가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하여튼 N차 관람 할 테니까. 이거는 꼭 따져보라겠어요. 이번에 그 시네타운 19 PD들이랑 GV를 하시잖아요. 압구정 CGV에서. 거기가 영화 팟캐스트 2등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1등이에요. 여기가 1등이에요. 그래요? 왜 저희랑 안 하세요? 여기랑 해야죠. 저희가 부동의 1등이에요. 거긴 2등 된 지 한참 지났어요. 그래요? 그럼요. 지금 올라오지 못해요. 아니, 근데 어쨌거나 나는 김프로가 하라는 대로는 해요. 전 후배지만 시키는 대로 잘 들어요. 저는. 이승훈 이제 PD의 이 구라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네. 저희가 1등이에요. 그건 몰랐네. 네. 1등에 오래됐어요. 그래? 네. 잘했네. 앞으로 영원히 역전 안 돼요. 거기랑은. 네, 아무튼 그래서 저수지 게임 많이 봐주시고 주 기자님의 45분짜리 다른 랩은 네. 저희가 다음 시간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